6월이 사실은 비정상. 미쳤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됩니다. 집값이 10억이면 15억 올라가는 속도로 주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서민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규제의 패턴이죠. 이번 6.27 대책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하게 되죠. 666인데 일단 대출 한도는 6억입니다. 한도를 6억까지 제한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더했죠. 소득 상관없이, 집값 상관없이 6억으로 커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6은 6개월 내에 기존에 집이 있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6개월 내에 팔려면은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같이 초강력 대책이 나와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못 판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고, 세 번째 6은 뭐냐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사지 마라. 그리고 6억 이상은 받지 마라. 현금 많은 사람들만 사라라는 시그널을 줬으니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죠. 뭘 했냐면 6월 27일에 발표하고 6월 28일에 적용을 합니다. 하루 만에. 지금까지는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걸 하루 만에 하게 되면 6월 27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딱 발표를 하니까 시간이 없죠. 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 그래서 빨리 인터넷으로 막 딱 들어가니까 막혀버렸죠. 월요일날 은행 창구에 가라. 모든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6.27 대책이 발표되고, 당연히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거래량. 6월이 사실은 비정상. 미쳤죠. 사실 6월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15,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을 할 것 같고요. 미쳤죠.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 또 150이 넘었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6월이었고요. 상승률을 봐도 서울이 0.43%였는데 마포 성동이 문제였습니다. 성동구가 주간 상승률이 대책 발표되기 전에 0.99%, 마포가 0.98%까지 올라갔는데요. 0.99라고 하면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92%, 51% 정도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집값이 10억이면 15억 올라가는 속도로 6월 주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미쳤죠.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한 200km? 시속 200km로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속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단속해야죠. 그래서 6월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단속을 했고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대책 발표되고 2주간의 계약 취소 사례를 보게 되면 5.8%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안타깝죠. 아니, 계약하신 분들이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취득세 내고 집 하나 사거나 하나 있는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돈을 좀 보태고 대출 좀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갑자기 규제가 나오다 보니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신 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왜? 비정상적인 너무 급등이었으니까 과속 단속을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1차 작전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0.43에서 뭐 0.1%대로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과열해서 급등해서 이제 안정 단계, 보합 단계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내가 집을 사려는 분이다, 매수자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죠. 왜? 집 사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뭔가 올라갈 것 같아. 기대감. 그래서 안타깝지만 항상 집값이 올라갈 때 너도 나도 사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매물도 나오고 집값이 안정될 때는 계약할 때 부동산 통해서 몇 천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거든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보합일 때는요. 근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5월, 6월 올해 막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막 달려듭니다. 너도 나도. 집주인들은 막 올리죠. 한쪽은 막 올려도 막 사려고 합니다. 제발 좀 사게 해주세요. 막 난리가 납니다.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이제 6.27 대책 발표되고 한 달 지나니까 어때요? 사실은 한 달 전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사기 좋잖아요. 집주인한테 아마 몇 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걸요? 1억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왜 안 사고 발을 뺄까요? 그거는 또 심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수 있나?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사실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에 너무 휩쓸린다는 게 올라갈 때도 문제였고요. 안정이 될 때도 문제고요. 그럼 역설적으로 내려갈 때는요. 지금이 보합이잖아요.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승률과 가격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상승률은 속도예요. 지금 200km로 과속하다가 걸려가지고 시속 한 60km, 70km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차가 멈췄나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속도를 쭉 내리고 있는 추세지 차가 멈췄거나 후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떨어지고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안정은 집값 폭락이 아니라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정부는 1차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이 떨어지고 거의 뭐 0.1%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0.1%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0.0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8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거래량도 뭐 3,000건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일단 작전 성공이죠. 그래서 1차 작전은 성공인데 그 다음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부가 2차 작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좀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과속 차량을 잡아가지고 정상 속도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을 발표할 때 정책을 볼 때는 이제 심리 효과가 있고 실질 효과가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충격을 받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적응을 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고요. 자녀분들한테 야단을 치면은 한 번 야단 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또 똑같아지거든요. 그 효과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심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공포 분위기가. IMF 외환위기 때 그때는 심각했죠. 국가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한 2, 3년 정도 갔고요. 파리 대책 발표됐을 때 2017년에 사상 최고의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한 달밖에 안 갔거든요. 이번 대책이 일단은 한 3개월 추석까지, 길면은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자, 심리 효과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골든타임 3개월에서 6개월이 되기 전에 이제 후속 대책을 내놔야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마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그 두 가지라는 게 이제 공급과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하잖아요. 대출 규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억 이상 규제하고 뭐 6개월 이내 내로 입주해야 되고 6개월 내로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타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할 텐데 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사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전세로 가면은 전세 수요는 늘어나죠. 근데 입주 물량은 줄어듭니다. 지금 문제가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전세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높대. 전세 가격 올라가면 매매 가격 다시 밀어 올릴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공급 물량을 늘리려니까 당장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공급 어떻게 늘려요?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공급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수요 억제를 해야 되죠. 매매 대출 수요 억제했고 전세 대출 수요까지 억제하게 되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8번 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못 잡았고 결국에는 그때 폭등했던 집값의 문제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반면 교사를 해보니까 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을까? 내렸던 결론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많이 풀었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풀었고요. 문재인 정부도 풀었습니다. 집값만 잡으려고 했지 전세는 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을 빼버리겠다라는 게 지금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으로 나오는 2차, 2탄 전세 대출에 포커싱을 맞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은. 세금 규제는 나중에 하겠다. 왜?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규제를 많이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은 막을 수는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눌러버려서 문제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나 다른 예전에도 왜 그걸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했겠죠. 서민 주거 안정에 이제 문제가 되죠.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받아서 신혼집 마련해야 되는데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 문이 막혀버리게 되면 노원구로 간다든지 동대문구의 구축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올리면 뭘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로 갑니다. 1억을 올려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1억을 못 올려준다라고 하면 20만 원 달라고 하겠죠. 월세로 가게 되면 누가 힘들까요?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전세 살다가 종잣돈을 모아서 돈을 대출 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월세를 밀려나게 되면 실제로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잣돈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막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월세를 못 올린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대출도 막고 전세 대출도 막고 월세까지 막아버리면 결론은 안 하면 됩니다. 자본주의는요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약간 미친 개입니다. 왜? 온순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인을 물어버릴 수도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어느 순간 확 물 수도 있는데 이걸 때려 잡아버려야 될까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집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다 무조건 사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떨어질 때 못 삽니다. 떨어질 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떨어질 때 누가 삽니까? 부자들이 삽니다. 집값 떨어지면 부자들은 살 수 있어요. 3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금 한 50억이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집을 4주택 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니까. 근데 내가 현금 3억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 산다고요? 와 그거 진짜 간이 부은 사람 아니면 못 삽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올라가도 돈 버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요? 제일 좋은 거는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집을 한번 사면 몇 년을 보유할까요? 평균 7년 정도 보유합니다. 7년.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사면 7년, 10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합니까? 7년, 10년 후에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야 되고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황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 보유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이 수급이 안 맞다고 했죠. 수요 과잉에 공급 부족입니다. 이게 10년 후에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서울은 근본적으로 수급이 안 맞는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10년 후를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90%인데 우리는 어디다 베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일단 연끌은 제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 반대하냐면 2020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비 신혼부부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 받고 1억 2억 가지고 10억 12억 아파트를 삽니다. 2022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집값이 막 곤두박질 치죠. 막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10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7억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으니까 2억 가지고 투자했는데 원금 다 날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2배 늘어났습니다. 2배.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갑니다. 왜? 내 원금은 없어졌는데 집값은 떨어졌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내래. 와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금배로 집어 던집니다. 던지고 나니까 또 집값 올라가네.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연끌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저리 대출.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거는 좀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LTV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70%까지 받는 건 왠지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현금이 2억 있어.
있어, 3억 있어 라고 한다면 뭐 대출 70%까지는 나와도 대출 한 50%만 받고 한 6억 정도, 내 돈 3억, 대출 3억에서 6억 정도 아파트. 6억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좋은 데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고, 내 집 마련을 마음 같아서는 한강벨트 가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노도강으로 가든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은 내 집 마련하는 거고요.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뭐 월세나 전세 살면서 청약문을 두들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문은 두들겨야 된다. 넉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집값 떨어질 때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도 뭐 떨어질 때 집 사라고 하는데 그 소리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도 떨어질 때 못 삽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삽니까? 저도 못 삽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자식집이나 추가로 하나 더 사는 거지, 서민들은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서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주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님들,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면 그럼 자기 자식들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할 겁니다.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다 잘 살면서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자꾸 그런 데 가라고 합니까? 물론 공공임대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공분양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여러 선택지를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지, 이거 민간 아파트 비싸서 안 돼, 공공임대만 많이 공급해주면 돼, 이런 식의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은 어떻게든 저는 두들겨야 된다고 봅니다. 두들기면 어떤 식으로든 길이 열립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불안합니까? 떨어지면 불안하고.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마음도 저도 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제일 좋은 시장은 안정이에요. 폭등이나 폭락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시장이고요. 결국 부자들이 득보입니다. 일부분들은 이제 속이 상하니까 집값 폭락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이해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폭락하면 부자들이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 그냥 멈춰 있을 때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나 전문가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폭락하게 되면 실제로 누가 힘든 줄 아세요? 경제가 폭락한다?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수출, 소비, 투자 모든 게 다 얼어붙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위축이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요. 부자들요? 500억 있는 사람이 300억 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요, 3억이 1억 5천 되면은 엄청 힘들어요. 내 재산이 반이 날아가는, 같이 반이 날아가도요, 500억 부자가 250억 되는 거하고 3억이 1억 5천 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3억이 1억 5천 되면은 인생이 틀려져요. 차도 팔아야 되고요, 집도 줄여야 되고요, 외식도 줄여야 되고요,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요? 부자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준비가 되고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고 국회가 할 일이고 우리 전문가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